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고 있죠. 이번 주는 바이든의 첫 중동 방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한 밀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기싸움인데요. 이게 바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플레이션 힘이 확 세졌다가 어떤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면서 긴축을 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 막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제가 보기엔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뜨거운 태양이 들 때는 우산 장수가 우산 언제 팔려 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고요. 비 오는 날이면 부채 장수가 부채 어떻게 팔지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를 염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 CPI나 PCE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뒤덮고요. 그 약발이 좀 약해지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또 경기 침체론이 확산 전파돼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지난달 10일에 5월 CPI가 예상보다 높았던 8.6%로 나왔을 때 딱 그랬었죠. 지난달 말까지 유효기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얘기로 전 신문과 방송이 다 도배가 되더니요. 이달 초부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 침체론으로 대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미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탄탄하다 강력하다라고 얘기해왔던 고용지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침체의 관계는 다시 리셋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좀 약해지면서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거야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6월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인플레이션 힘이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FOMC에서 최소한 그래서 긴축 속도를 원래대로 아니면 좀 더 빨리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런 경기 침체 힘이 좀 누그러지는데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관련 얘기들 쏟아지는 역대급 인플레이션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힐인 것 같은데 이코노믹 허리케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6월 CPI가 일단 나옵니다. 이 수치에 따라서 CPI 쇼크가 또 재현될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담판을 하는데요. 이게 노딜로 만약에 끝난다면 최악의 유가 폭등 사태가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제니드 옐런 장관이 또 아시아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러시아 고립작전에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중국과 인도의 보이콧 때문에 이 러시아 고립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상황은 증시 상황은 좀 최악으로 갈 수가 있겠죠. 모든 게 결국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이른바 금리 인상을 빨리 하였던 퍼스트 무버 국가들도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인플레 대응에 금리를 확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와중에 경기 침체를 가늠할 지표도 속속 나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전쟁 영향이나 인플레이션 영향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에 반영 안 했는데 이번 주에 고해성사를 할 수 있고요. 중국이 그동안 전무후무했던 코로나로 인한 경제봉쇄 타격이 컸다라고 2분기 GDP 성장률에서 인정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제대로 걱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삐 풀린 CPI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물가 정점론을 뚫고 계속 CPI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3월에 8.5 찍고 좀 떨어질 것 같더니 다시 8.6으로 5월에 올랐죠. 이번엔 8.8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 전망치를 집계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9%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 영향이죠.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는 안정세인데 헤드라인 CPI가 문제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굴이나 목재, 일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밀을 중심한 일부 곡물 가격은 지난달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지난달 초순에 대비해서는 20-30%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제 유가는 여전히 100달러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천연가스 중요하잖아요. 남방에 정말 중요한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에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CPI가 5월 수준보다 다소 오른다면 이달 27일 FOMC에서 75bp 인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미 크리스토퍼 월러나 제임스 블러드 메파 인사들의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하지만 CPI 상승률이 거의 9%에 육박한다, 아니면 그걸 넘어선다라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죠. 당장 이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부족하고 100bp 인상을 얘기하는, 우리가 아직 이름을 못 짓고 있는데 그레이트 스텝이라고 누가 하고 있죠. 원빅인데 그레이트 스텝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9월 FOMC에서는 좀 75가 아니라 50 내지 25bp 정도로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CPI가 높으면 6월, 7월, 9월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게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 핵심 근거가 되고 있죠. 헤드와치 자료를 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미 7월 FOMC에서 100bp 금리 올릴 가능성을 7.6%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였죠. 이게 7.6%로 올랐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시장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지 않았다, 즉 인플레 정점이 아니니까 10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는 거죠. CPI 관련 내용은 이렇고요. 바이든의 중동 순방 해피엔딩이 될까요? 가장 중요하죠. CPI가 나오는 13일에 공교롭게 미국을 출발합니다. 14일에 이스라엘 임시총리 만나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만납니다. 이때 여기까지는 이틀간은 국제평화, 중동 평화 일정이죠.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로운 관계를 열어준 아브라함 협정, 여기에 관련된 국가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인데 여기에 사우디 내지는 다른 나라로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고요. 증시에선 더 큰 관심사는 그 다음 날이죠. 15일 사우디 항구 도시인 제다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동합니다. 여기에 무슨 회의가 있냐? GCC, 걸프 협력회의가 있습니다. GCC 회원국들은 사우디를 비롯해서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여기에 예멘을 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여기에 요르단, 이집트 같은 플러스 3국이 참여해서 GCC 3국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 아니죠. 바이든과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와의 해독 여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두 사람의談판이 순조롭게 끝나는 이른바 빅딜이 오가는 빅딜론입니다. 두 사람이 적정선에서 화해를 하고 빈살만은 카슈쿠지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바이든은 사우디로부터 원유 증산 선물을 가져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페크 회원국들이 다음 달 3일에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서 증산에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국제유가는 하락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일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증산 여력이 적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 국제 원유 시장의 가격 안정세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딜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이 빈살만을 만나지 못하고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의 부친인 압둘 아지즈 국왕만 보는 거죠. 실제 바이든은 취임 후에 압둘 아지즈 국왕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빈살만 왕세자와는 통화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분노했다라는 게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설사 또 바이든이 빈살만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 결과도 성과도 없는 빈손해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산 없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이런 걸 대비해서 이런저런 많은 액션,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플레 대체로 또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동에서 빅딜 아니면 노딜 아니면 그 중간이 스몰딜, 이 셋 중에 어떤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중동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약을 해야 되고요. 옐런은 아시아에서 활동을 합니다. 즉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있는데요. 여기서 승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요 내용은 G20 국가가 코로나 위기 내지는 인플레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도와주자라고 해서 리커버 투게더고요. 리커버 스트롱거, 좀 더 회복하자라는 건데, 이건 좀 진영을 짜서 러시아, 중국에 대응해서 그런 진영을 확산시키자,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 고립작전입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러시아 원유 가격을 일정 선에서 상한제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가령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러시아가 거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배럴당 지금 $100가 넘는데 45에서 $65로 묶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보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G20 국가들이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인도죠. 이미 G7 국가와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참여하겠다라고 했지만 러시아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인도가 과연 동참을 할까요? 그리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유럽 국가들도 제각각일 겁니다. 그래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오히려 러시아 원유 공급이 줄어서 국제 유가 상승이
더 커질 수 있다,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75bp를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요. 올 들어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40개국이 이런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캐나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예상입니다. 이번 주에 캐나다도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75bp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현지 시간 13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여니까 자이언트 스텝 밟을지 2.25까지, 즉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 퍼스트 무거 국가 중에 한국과 뉴질랜드도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13일 현지 시간이 13일이고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12일입니다. 여기서 두 국가 다 50bp 인상할 빅스텝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국 빅 위크 속에서도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어닝 시즌 시작하죠. 은행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전쟁 영향을 실적 가이던스에 반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하게 된다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 후반에는 중국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2분기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1분기에는 4.8%였는데 1%로 2분기에 뚝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로 떨어지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좀 통계 마사지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이 1% 그 훨씬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중국은 4%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5.5% 올라갈 걸로 연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좌절이 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곳곳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지뢰밭입니다. 지뢰에 걸리지 않으면 그래도 이후에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겠죠. 꽃밭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지뢰밭만 잘 통과한다면 언젠가는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는 이른바 골디락스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바이든도 잘하고 옐런도 잘하고 CPI도 괜찮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제가 했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박만수님과 오케이전 영님, 제가 지난주에 파월 책임을 많이 물었었는데 파월보단 바이든 책임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바이든이 중동 순방 일정을 하죠.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바다님과 빅머니님, 지난주 저희 그 제목 썸네일이 좀 강력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충격요법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앤코님 같은 경우에 6월에 QT 양적 긴축을 예정대로 진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에 묻혀서 양적 긴축이 많이 부각이 안 됐죠. 근데 7월 지나 8월에는 FOMC가 없죠. 이때 양적 긴축이 좀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테니까 그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9TV님께서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CHLOE님과 비파크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제가 제 영상에서 호주가 금리를 먼저 올렸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드렸죠. 뉴질랜드랑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호주는 좀 뒤따라왔었고 그래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었죠.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이영님께서는 지금이 전형적인 샤워실 바보들 같다라고 했는데 옹탕 냉탕을 잘 못 맞춰서 이거 미지근한 물을 틀었는데 그걸 못 맞춰서 찬물 틀었다, 따뜻한 물 틀었다. 즉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혼동스러워하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YT from 스페이스님께서도 내구재 주문이 지난해 봤을 때 깜짝 올랐다. 제가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주문과 소비는 좀 다르죠. 내구재 주문이라는 건 기업들이 주문을 하는 거고요. 생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에 조금 늘었습니다. 소비도 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죠. 소비의 패턴이 상품에서 지금 서비스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재고가 늘고 있는 거는 팩트죠. 근데 통계상으로는 이런데 현장에 가서는 아직까지도 재고가 많으면 떨이 할인 판매도 많이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여전히 할인은 없고 여전히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택은 조금씩 오르면 오르지 할인을 하는 상품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소비의
침체, 소비의 둔화 이런 게 보일 듯한 징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렸고요. 누리동아님께서 슈퍼챗 주셨는데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내용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소통을 하면서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